부병단에 내린 명령이 뭐냐면 미 제1해병사단, 그다음 제7보병사단뿐만 아니라 한국 수도와 기계보병사단하고 제3보병사단까지 다 묶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연합군을 그야말로 선멸포위하는 거였거든요. 진짜 중공군도 치열하게 결사적으로 쏜스론의 어마어마한 압력에 떠밀리면서 정말 처절하게 싸운 걸 알면서 막으려는 중공군. 하지만 거기에 기세에 눌리지 않는 미 해병대들의 위대한 전투였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했습니다. 해병대가 중공군의 병력을 자기 쪽으로 계속 흡수를 시킴으로써 나머지 10군단 병력들이 무사히 철수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사실 중공군이 어떤 작전 목적상 놓고 봤을 때는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병단이 엄청나게 인명손실을 냈죠. 그렇죠. 예. 이 구병단이 이후 공세에 한동안 참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 해병대 1개 사단을 격파하지 못해가지고 병단 전체가 나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장진호 전투는 미국에게는 당시에 오히려 군사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좀 컸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해병대의 선전이 미 언론이나 전 세계에 계속 이제 보도가 되고 또 주목을 하면서 당시 서부 전선에서 이제 미 8군의 실패가 어느 정도 이제 가려졌거든요. 저 영웅담을 막 보면서 아, 우린 역시 할 수 있구나. 계속 뭔가 싸워야 된다는 의지를 심어줬던 게 한편으로는 장진호 전투의 정치적인 그 당시 의미가 있었던 거죠. 해병대는 선전했지만 메가더의 크리스마스 공세는 어찌됐던 대실패였습니다. 네. 게다가 새로운 전쟁에 직면한 걸 인정하면서 이제는 확전이냐 아니면 포기냐, 워싱턴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국방부, 국무부 합참 할 것 없이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죠. 네. 충격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이제 멘탈이 붕괴되는데 메가도 장군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 끝나요. 네, 그렇죠. 야, 너네들 다 크리스마스 다 집에 가자. 예. 미 정부도 그때 뭐라고 했냐면 올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북한의 패전체를 하나 우리는 굉장히 바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유엔 참전국들한테 어떤 선물을 어떻게 안겨줘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에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낙관을 하고 있다가 단 며칠 만에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많이었죠. 유엔 참전국들도 그러죠. 야, 너네 말 믿고 와서 이렇게 해서 금방 끝났다. 우리 한 2달 싸우고 갈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다시 원위치로 좀 가고 있는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막 불신하는 판구예요. 국무부는 이거죠. 한마디로 이거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그렇죠. 협상하자.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현장에 있는 특히 브래들리 같은 사람은 그걸 가만히 있겠어. 야, 이게 협상이란 걸 먼저 제시하게 되면 이쪽이 지금 불리하다는 카드를 내보내는 그렇죠. 건데 바로 그게 이거 티가 여기서 나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황을 일단 수습하고 난 다음에 협상 테이블을 차려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분명히 우리 이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연합국들은 뭐라고 했어요? 야, 불가능하지 않냐? 야, 너네 무슨 수로 할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제 12월 초의 상황인데 이 두 가지 입장을 약간 정리를 해보자면은 군 수뇌부 같은 경우는 뭐 나중에 좀 생각이 조금 바뀌긴 하지만 군인들은 결국 군사적인 수단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군사적인 수단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군사적 수단으로 뭘 하려면 뭐 핵무기를 쓰든지 아니면 추가 병력을 증원하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결국 확전을 의미를 하는 거고. 제3차 세계대전을 의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쉽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상황을 알고 싶은데 상황은 오로지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비관적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군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밖에 없냐면 한반도에서 철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부전선의 상황이 너무 네, 합참에서도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네네. 아직 장진호 퇴각이 성공적으로 있기 전 상황입니다. 그렇죠. 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네. 장진호에 있는 미국 해병대가 다 포위된 상황이고 포위됐어요. 그리고 그 전에 서부전선에선 이미 무너졌고요. 한번 완벽하게 선멸당해서 네. 멘붕이 와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부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다고 라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 수뇌부는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은 결국엔 이거 너무 위기입니다. 어떻게든 안전하게 우리 군대를 철수하는 게 답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려면 지금 국무부에선 그러니까 협상 카드 내밀자고 빨리. 네, 근데 이제 국무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진짜 군인은 관점 자체가 군사적으로 어떻게 우리 병력을 살릴 건지 네. 아니면 이 전황을 이끌어 갈 건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고 국무부는 결국 외교를 담당하고 정치적인 영역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국무부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냉전의 지금 자유진영의 리더로서 미국이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죠. 단순히 지역적으로 이 한반도에 대한 상황뿐만 아니라 이걸 넘어서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국방부 혹은 뭐 합참 혹은 군 수뇌부의 입장대로 철수를 한다면
이거는 미국의 세계 패권이 무너지는 거죠. 위신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정치적 입지도 굉장히 줄어들고. 맞습니다. 그걸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될 거고 또 국무부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비군사적인 수단들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이렇게 막 철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12월 내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국무부에서 그럼 군부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하고 문의를 하니까 이제 브래들리 합참의장이 역시 현지 사령관인 메가더 원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육군참모총장 콜린스 대장이 12월 4일에 도쿄로 직접 갑니다. 그냥 전화하면 안 돼요? 굳이 그 시간 걸리게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엄청 비관적인 분위기가 계속 네. 오고 있는데 그 메가더 사령관이 했던 그 보고가 신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진짜 봐야겠어. 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전황 파악을 일단 하고 싶은 거예요. 콜린스가 직접 자원을 했고 마셜이 여기에 직접 지시를 한 거예요. 네가 가서 확인 좀 하고 와라. 아까 이게 부작용이 그겁니까? 그동안 모든 정보를 메가더를 통해서만 통해서 났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우리 철수를 해야 될 정도로 이걸 제대로 모르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혼선이 생긴다. 이거부터 그렇죠, 예. 제대로 보자라고 해서 이제 콜린스를 급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4일에 이제 도쿄의 메가더 원수의 사령부에서 콜린스 육군참모총장이 메가더 원수를 만나서 이제 상황을 좀 듣습니다. 이때 메가더 원수가 웨이크섬 회담에서 자신만만하게 했던 얘기를 본인 입으로 다 뒤집어 버립니다. 이제 중공군이 50만 명이 나타났다. 늘었네.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국 지상군을 대대적으로 증원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유엔군도 증강을 해야 됩니다. 7만 5천 명 이상으로 증강할 수 있도록 병력을 차출하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합니다. 급해맞이긴 급해맞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제 중공군이 본격적으로 개입했으니까 이건 제한적인 전쟁이 아니라 사실상 중국과의 전면적인 전면전. 전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완에 장제스가 있으니까 장제스 군대를 참전시켜야 됩니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중공군이 대거 한반도에 넘어왔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비어 있을 거다. 지금 중국 본토로 침공하자. 빈집털이를 가는 거죠. 장제스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중공군이 네. 총 병력이 5, 60만 정도라고 하지 않았었어요? 아, 그렇지가 않습니다. 300만? 그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 파악을 하고 못 있었던 한 거죠. 거예요. 아, 지금 그래요? 사실 중공군은 여전히 300만 대군이 있었고 300만이라고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논리는 이 정도면은 이미 전면전이다. 장제스 군대와 우리의 공수사단까지 투입을 해서 중국 본토를 아예 뒤통수를 쳐서 그래야만 한반도에 이 중공군을 뺄 수 있다.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 남방으로 쳐들어가서 중공군을 빼게. 네, 이런 빈집털이 주장까지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인식이 바뀐 겁니다. 여기에서의 더 무서운 얘기는 사실 하나가 이 남아있죠. 정도면 핵전쟁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6.25 전쟁 시기에 그 메가더 원수의 그 핵무기 사용 발언이 좀 유명해서 그렇긴 한데 사실 미국 군부에서도 작전 연구 차원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들을 전술적인 효과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정치적인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했죠. 지금이야 원자폭탄 핵무기가 뭐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그 당시에는 뭐 군사적으로도 아니면 문화적으로도 불과 5년 전에 예. 원자폭탄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쓸 수 있는 무기라는 인식이 훨씬 더 강했죠. 가용 가능한 카드가 그렇죠. 언제 그리고 또 네. 미국이 독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렇죠. 거의 네. 독점을 하고 네. 있었으니까. 그래서 11월 29일에 이제 합동참모본부의 이제 합동작전기획위원회에서 이제 브래들리 장군에게 이 보고서 내용을 제출하는데 원자폭탄은 진짜 최후의 수단으로서 유엔군 지상군이 한반도에서 전면적인 패배의 위기에 몰렸을 때만 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거의 같았을 때 그러니까 부산 교두보. 그 교두보에 몰려가지고 완전히 이거 바다로 쫓겨나기 직전에 그 최악의 상황에 그럴 때만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보고를 올리고 브래들리 장군도 참고 의견 정도니까 알았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11월 30일에 다음날 이게 큰 게 터지는 거죠. 이제 한반도의 상황이 악화되고 지금 막 그 서부 전선이 무너지고 있어요. 기자들이 이제 트루먼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미국 군대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원론적인 대답을 했는데 머리가 잘 더러란 기자가 딱 이걸 캐치하더니 대통령님 거기에 원자폭탄도 포함이 되나요?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하는 뉘앙스로 대답을 하니까 이게 언론에 보도가 돼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원자폭탄을 사용할 고려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게 나오는 겁니다. 나오니까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까지 전부 다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이 미국 정부 이 발언이 사실이냐 하면서. 아유, 이때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신문 헤드라인이 다 미국 원자폭탄 사용 고려로 예. 뜨고 전 세계가 핵전쟁이 나는 거야 라는 이런 화들짝하면서 예. 난리가 났는데 당연히 미국은 아니야 이건 대통령님이 그냥 원론적인 말실수한 거지. 얘기다. 원론적인 얘기고 오오오 하면서 시 질문이었네. 네, 그래서 이 당시에
아주 진땀을 뺐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메가더 장군은 쓴다면 어떻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타격을 주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일단 그 합참에서 다시 한번 그 메가더 원수에게 질의를 합니다. 메가더 원수가 원자 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사용할 목표랑 소요되는 원자 폭탄의 양이 얼마가 되는가 합참에서 일단 한번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메가더 원수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목표에 26발 정도 필요하고 예, 추가로 한 8발 정도가 더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합참에 이 답변을 한 게 과연 메가더 원수가 적극적으로 핵무기 사용까지 고려했는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연구 차원의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논란의 여지가 있죠. 근데 이때 당시에 미국은 원자탄이 몇 개나 있었어요? 네, 이 당시가 뭐 기억해 보시면은 나가사키 펜맨 떨어뜨린 다음에 미국이 원자폭탄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에 6.25 전쟁 시작할 때쯤에는 약 한 300개 정도 갖고 있었어요. 이 당시의 폭탄이 어떤 거였냐면 지금은 핵 투발 수단이 다양합니다. 당연히 미사일, ICBM 같은 것이 주고 뭐 잠수함 SLBM이나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폭격기로 공중에서 투하시키는 폭탄밖에 없었어요.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B-29가 떨어뜨린 펜맨이 뭐 16kg에서 20kg 정도 되는 거의 그 수준의 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한 단계 더 발전한 마크 4 원자탄이 이 당시에 배치가 됐었고요. 이게 한 300개 정도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기술이 쌓이면서 폭발력은 조절할 수가 있었어요. 이 안에 집어넣는 플루토늄 코어를 갖다가 바꿔가면서 파괴력을 뭐 1킬로톤에서부터 한 31킬로톤까지 조절해가면서 쓸 수 있는 뭐 굉장히 그 정도, 저위력부터 이렇게. 네, 저위력부터 고위력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은 메가더 장군 사령부에서 30개 정도 쓴다고 하면은 10%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원자폭탄, 이 귀한 자원을 이 조그만 한반도와 중국 만주 지역에 10%나 써?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소련이 서유럽에서 전면 공세에 들어오면 그거 어떡하지? 네, 그렇습니다. 무기가 부족해. 소련은 핵무기 보유하고 있는 나라야. 얘들이랑 싸우려면 이거 전력이 중국이랑 비교가 안 돼. 그럼 얘들한테는 도대체 몇 개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합참에서 소련과의 전쟁에 대비한 드랍샷이라는 계획안을 만드는데 이때 보면 소련과 전면전이 벌어지고 30일 동안 최소 350발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반도에 30발 쓰고 나면 엄청 부족한 거죠. 최소한의 원자폭탄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야 이거 한반도에서 함부로 쓰면 안 돼. 이거 모자러. 라는 이유로도 이 핵무기 사용에 주저한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핵무기를 그러면은 어디에 써야 되는지도 논쟁거리였어요.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 같아요. 네. 예. 오히려 선진국은 나아요. 선진국은 산업 허브가 딱딱딱 그렇죠. 잡혀있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 딱딱딱 중요한 도시 산업지대에 떨어뜨리면 돼요. 근데 중국은 지도를 쫙 놓고 봐도 얘네가 산업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때는 아직 그런 게 없는 네, 중국이 시절이었기 공업이 때문에. 발전이 안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주 중요한 산업지대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구 밀집 지역에서 떨어뜨릴 수는 근데 인구 밀집 지역에 괜히 떨어뜨리면은 그건 테러죠. 테러로 국제 여론도 악화될 그렇죠. 것이고 야 그나마 좀 떨어뜨릴 만한데 선양 정도가 있는데 여기 떨어뜨린다고 해서 중국이 실질적인 타격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교통허브 아까 얘기했지만 뭐 북한 만주의 교통허브라는 게 얘는 길로 안 다니는 교통업으로 하면 뭐예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투입 대비 효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또 문제가 있었어요. 병력한테 전술적으로 쓸까? 코어가 작게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럼 병력은 또 어디 숨어 있냐? 그렇죠. 중공군과 북한군이 어디 숨어 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병력 집결지도 파악이 안 되니까 도대체 폭탄을 이 귀중한 폭탄을 쓸 데를 못 찾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해서 핵무기를 안 쓰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핵무기 사용은 전 세계가 사실 반대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의 동맹국들도 와 이게 무슨 소리 하고 막 들고 일어나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영국입니다. 이제 영국은 이제 애틀리 총리를 대표로 하는 영국 대표단이 딱 와서 정상회담을 시작하자마자 미국을 이제 맹렬하게 긁기 시작합니다. 시원하게 내지르는군요. 먼저 이제 한반도에 너무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이건 소련만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한국의 문제를 좀 빨리 정리할 방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힘이 지금 유럽에 집중되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을 퍼뜨린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냐? 공산 중국에 통 크게 양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공을 유엔에 좀 초청해서 국가로서 인정해주는 제스처를 취하고 그 다음에 타이완 문제도 해결했다. 중국에 좀 내부에서 알아서 좀 내버려 둡시다. 이러니까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발끈하는 거죠.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공산 중국이 양보를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큰 패배고 특히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
바로 중간 선거에서 굉장히 진땀을 뺐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공화당의 상당 의석을 뺏기면서 벌써 공화당이 중국 문제로 트루먼 대통령을 그러면 비판해 온 게 중국 오래됐는데 시작했죠. 한 번 전투에 패했다고 중국에 양보하고 이러면은 이제 공화당이 들고 일어나서 곤란해진다. 이건 총리께서 지금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다이너마이트를 던지시는 거라고 트루먼 대통령이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원색적인 얘기가 막 오갔네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제 두 국가가 냉전에서 자유진영의 두 리더인데 네. 지금까지는 주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도 지금 동맹국들 이탈할 조짐들도 보이고 본인이 그렇죠. 일단 핵무기 이야기를 하면서 실수를 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영국의 도움이 또 필요했던 상황인 거고 영국은 또 그걸 알고 사실 이제 자유진영의 여러 국가들의 의견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니까 더 강하게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영국이 여기서 주장했던 거는 한반도 문제를 빨리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중국을 달래면서 협상을 하자.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철수하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철수를 한다는 건 미군의 위신이 완전히 깎이는 거고 자칫이 자유진영의 리더를 영국한테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강하게 우리는 한반도에서 문제 해결 못하면 결국 서유럽에서도 공산주의 못 막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거 아닌가요? 미 건국 이래로 최초의 군사적 패배를 한반도에서 인정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죠. 심각한 문제죠. 그 다음에 또 영국에서 또 미국의 아픈 부분을 또 하나 건드립니다. 이제 영국 총리가 메가더 리더십 문제를 바로 정상회담에서 제기한 거죠. 6.25 전쟁 지도를 미국과 영국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거니까 미국이 여기에 발끈한 거죠. 발끈한 거죠. 그래서 이때 듣고 있던 브래들리 합참의장이 아주 강하게 나갑니다. 총리님, 미국은 유엔으로부터 합법적으로 권한을 받아서 전쟁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안 드는 국가가 있다면 철수해서 돌아가시면 됩니다. 말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하니까 총리가 물러납니다. 약간 움찔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영국 측에서는 미국에 좀 크게 할 말 좀 하고 싶었는데 미국의 장군이 총리를 면박을 주는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근데 사실 브래들리가 부드러운 리더십의 대명사인데 이렇게까지 세게 원래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가 훨씬 더 아니 근데 무겁게 느껴지죠. 영국과의 공동 전쟁 지휘라면은 브래들리는 굉장히 그 쌓인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엄청나게 뒤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도 좀 학을 뗐겠죠. 자, 공동회담 마무리는 그러면 어떻게 지게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회담에 임하는 목표가 아주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이 위기를 해결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산주의 확산을 막자는 거고 방법이 조금 달랐던 거잖아요. 네. 특히 이제 회담 마지막 날에 아시아 쪽으로 상황을 파악하러 보냈던 콜린스가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상황이 심각하긴 하지만 절망적이진 않다. 막을 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때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포기하기 이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기 철수에 대한 이제 고민을 들어주고 거기서 미국도 영국도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양편이 서로 의견을 계속 달리한 부분이 있지만 그 과정 중에서 서로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대화가 된다는 거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준비가 됐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럼 그 이야기는 콜린스가 돌아왔을 때 시점은 장진호에서 탈출에 성공하던 시점 정도 아니요, 아직 못했던 못했는데 시점. 네. 못했는데도 콜린스가 봤을 때는 절망적이지 않다. 그렇죠. 콜린스는 아몬드도 만나고 오고 예. 워커도 만나고 오고 전선 상황을 보니까 장진호에선 충분히 빠질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미 8군 상황도 병력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결국 회담을 통해서 결정이 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앞으로 확전을 하지 않겠다. 아, 원자폭탄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가 철수 안 한다. 한국 포기 안 한다는 것을 마련된 거고 앞으로 이 전쟁을 이끌어 가려는 정전이라는 그 명예로운 승리라는 그 정책 방향이 네. 이 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큰 밑그림은 네. 한국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정전을 위한 네. 밑그림을 지금부터 다 같이 그려나가 보자. 네. 그래서 이게 동상이몽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사실 이 타협은 둘 모두에게 나쁘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자기네 거를 좀 보여주는 과시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 입장이 반영됐다는 만족을 했고 미국도 영국을 비롯한 자유지정에 우리가 단결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 네. 우리가 영국 설득했다. 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서 나름 합의의 산물로도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다른 의미로. 정전회담을 하겠다라는 방침이 1950년 12월 어. 벌써 세워졌다라는 것도 새삼 놀랍습니다. 예. 정전 협상에 대한 얘기는요. 유엔과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함께 따로 모아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1950년 12월 초 이 시기에 가장 급박한 화두는 과연 어느 선에서 중공군의 남진을 막아설 것인가
확실한 방어를 할 것인가? 요거 아니겠습니까? 12월 4일에 이제 평양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까지 철수할 것인가 이게 진짜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워커 중장은 결국 38도선 근처까지 물러나는 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12월 6일에 처음 미 8군에서 설정한 방어선이 우선 개성에서 시작해서 양양까지 이어지는 선인데 서부전선이 돌출이 돼 있으니까 약간 이거를 또 적에게 우회를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부전선은 이제 문산까지 내리는 건데 이 선이 이제 B 라인이라고 하고 12월 6일에 설정했다는 선을 이제 뒤에 이제 A 라인이라고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근데 워커 장군이 이 B 라인까지 확병하고도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중공군의 공세가 어디까지 계속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니까 C 라인과 D 라인을 이제 따라 만드는데 우선 C 라인은 먼저 그 한강 남쪽을 따라서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이제 인천부터 시작해가지고 홍천 그리고 양양 좀 남쪽에 원포까지 있는 선이고요. 그다음 D 라인은 약간 더 내려왔습니다. D 라인은 서부전선을 좀 더 내려가지고 평택까지 내리는 거죠. 정말 워커 장군이 크게 놀라긴 했네요. 이때 굉장히 그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 명성에 같습니다. 걸맞지 않은.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와서 그냥 말로만 들으시면은 무슨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보면서 일목요연하게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게 12월 5일에 저 당시 장군들이 보고 있었을 우리나라 전선의 상황입니다. 서부전선은 12월 4일에 평양을 포기하고 대동강 밑으로 내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대동강 앞쪽은 1군단과 9군단이 차이로 막고 있었고 중공군 2차 공색 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우리 국군 2군단이 황해도 후방까지 내려와 있어서 겨우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부전선 상황을 보세요. 동부전선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1해병사단은 지금 장진호에서 포위당해 있고 저 함경도 청진 너머까지 올라갔던 우리 국군 1군단은 막 급히 내려오고 있었지만 길주까지밖에 못 온 상태고 미 7보병사단도 지금 열심히 흥남으로 내려오고 있는 와중인데 중공군 9병단이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은 흥남선에서 차단당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동부전선의 10군단이 다 도관에든 쥐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원산에 있던 미군 3보병사단도 겨우 흥남 방어하러 올라가다 보니까 원산은 지금 한국 해병대가 겨우겨우 어떻게든 지키고 있었는데 우리 낭림산맥과 태백산맥을 잇는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공백지대가 있는 겁니다. 저기 뭐가 있는지 워커 장군으로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저기 도대체 뭐가 있지? 순간 그때 악몽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거예요. 저 공백지대, 저 산 잘 타는 중공군, 저 사라졌던 13군이 혹시 지금 저길 타고서 우리의 저 진공지대로 쫙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닐까. 뒤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오겠습니까? 저기 원산과 우리 철의 삼각지대 쪽을 그렇죠. 잇는 추가령 구조곡이 있잖아요. 네. 그쪽까지 내려와서 추가령 구조곡을 통해서 쭉 밀고 오면은 그대로 임진강입니다. 그래서 서울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맞습니다. 네. 그럼 그쪽을 누가 지키고 있어? 국군 2군단이요. 그럼 그쪽이 또 무너지면은 다시 한번 거대한 어마어마한 또 포위전에 휩쓸리게 되는데 이걸 막을 병력이 없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가장 큰 공포는 상상력이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정보의 실패입니다. 지금 완벽한 이거는. 정보가 안 들어오니까 네. 그렇게 비관적인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리고 저 지역에서 마침 또 우리에겐 너무 불운하게도 북한군 패잔병들 낙동강 전선에서 아직 퇴각하지 못한 그래서 저기서 게릴라가 돼 있던 북한군 패잔병들이 유격대가 돼갖고 저기서 계속 우리를 두들겨 대갖고 이미 이쪽 평강 쪽으로 가는 길들을 막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중공군이 내려온 거야? 아까 그 북한군하고 중공군을 구별을 잘 못해.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지금 저기서 덫에 한 번 더 걸리기 전에 임진강까지 내려오는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전반적인 패닉에 빠진 거군요. 완전. 정보의 부재에 의한 공포가 방어 라인을 한 200-300km 이상 밑으로 내렸네요. 네. 자, 군대의 사기, 땅바닥이 아니라 지하를 뚫고 내려가고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너무 안 좋았죠. 사실 워커 장군 같은 경우는 청천강에서 패배할 때부터 평양을 포기하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11월 말 그 시점에 이미 미 8군의 전방 지휘소를 서울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진남포 평양 비행장을 다 폐쇄시켜요.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보급 물자를 받질 않아요. 네. 결국 이게 이제 미국 역사상 가장 긴 퇴각, 250km의 퇴각을 하게 만드는 이제 가장 큰 요인이 된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게 논란이 있어요. 이게 무질서한 퇴각이었는지 아니면 질서가 좀 있었던 건재가 유지됐던 철수였는지에 대한 논쟁이 좀 있지만 철수 과정들을 보면은 미 8군이 이제 평양에서부터
공황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전투력이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철수 과정 중에서 눈에 띄는 점이 뭐냐면 팔군 스스로가 장비 보급품을 다 소각해 버립니다. 가져가는 게 맞죠. 이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네. 해병대 철수랑 너무 비교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잖아요. 완전. 통상 철수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상대방과 나름 접촉을 하면서 가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상대방과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 나타나기도 그냥 전에 그냥 무질서한 퇴각이라고 보거든요. 이때 워낙에 좀 황급하게 철수를 하다 보니까 아군이 상실한 장비가 엄청났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평양에서 철수할 때마다로 이때 평양역에 보충용으로 패튼 전차를 15대를 열차 시설을 가져왔는데 이거를 철수도 못 시키고 그대로 평양역에 두고 철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그 일부의 사례고 실제로 이 시기에 미군이 철수하면서 굉장히 많은 전차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군, 그러니까 북한군이 이때 노획했던 미군의 그 퍼싱 전차와 패튼 전차들을 이제 수리해가지고 전차대대 2개랑 전체 중대 1개를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1년 봄부터 이제 노획한 미군 전차들을 원산이랑 이제 함흥에 이제 배치해가지고 해안포로 쓴 거죠. 해안포로요. 예. 그런데 이것들은 그래도 후방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게 이때 또 대량의 바주카포를 상실한 겁니다. 3.5인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슈퍼바즈카. 왜 우리가 쓰던 2.36인치 바주카포는 사실 중공군도 네, 쓰고 국공대전 시기에 좀 바다를 쓰고 있었는데 이거는 위력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근데 쓸만한 대전차 무기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엔군이 51년 초에 반격을 할 때 미군 전체 피해가 생기고요. 네, 너무 수치가 명확하게 증명이 돼요. 왜냐하면 이 3.5인치 슈퍼바추카 같은 경우에는 균질 아변 강판으로 했을 때 관통력이 280mm예요. 이때 퍼싱 보면 퍼싱의 차체 장갑이 101mm예요. 무조건 뚫리고. 그 다음에 가장 두꺼운 포방패도 144mm입니다. 슈퍼바주카를 쐈을 때 퍼싱이 피해를 안 입을 수가 없었죠. 이거는 패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사실. 예. 이 바주카가 꼭 대전차 병기로만 쓰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대보병 상대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맞아요. 수류탄 던지는 거에서 얘네들이 상당히 그 간극을 메꿀 수 있는 중공군이 항상 강하죠. 포병 화력이 약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런 바주카포나 보병용 대전차 뭐 이건 또 보면 이게 무슨 뭐 유탄 발사기 같은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의 대포거든요. 네. 근데 이걸 굉장히 10분 활용했다. 그래서 뭐 요즘도 뭐 알라의 요술봉 열심히 쓰는 전 세계 맞아요. 게릴라들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평양에서 소각해버린 물자가 40만 톤이에요. 40만 톤. 40만 톤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럼요. 우리 지난번에 기억하시잖아요. 미8군이 하루 보급 소요치가 4천 톤이었는데 100일치 물자를 그냥 다 태워버리고 간 거예요. 네. 평양 철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산 가족 찾기 방송이 정말 다들 눈물 펑펑 흘리고 막 다행이다 다행이다 막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평양에서 38선으로 내려올 때 헤어진 이산 가족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네.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면 생때 같은 가족들을 이때 많이 놓쳤다는 거잖아요. 물불이 쏟았다. 그게 너무 급하니까 네. 막 밀려 떠밀려 가다 보면은 손 놓치고 어디 있어 하다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 다 섞여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평양에서 내려온 숫자가 뭐 명확하진 않지만 약 한 20만 명 정도가 이때 피난을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1만 7천의 이제 포로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내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철수, 피난민 철수를 생각할 때는 흥남 부두에서의 그 드라마틱한 철수를 많이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 평양을 떠나는 그 피난민의 행렬은 이보다 훨씬 더 고난의 행군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배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걸어와야 돼. 걸어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보는 이 사진이 사실 많은 거를 암시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대동강 철교입니다. 철교가 반파됐어요. 지금 파괴된 상황에서 이렇게 사다리 타듯이 올라가기도 하고 어떻게든 저걸 넘어오려고 저 며칠 동안 5만 명이 저걸 넘었습니다. 끊어진 다리를 건넌 거잖아요. 네, 끊어진 다리를. 끊어진 구조물 위쪽이 아래쪽은 물 밑으로 가는 자지만 위쪽이 남아 있어갖고 떨어지면 위쪽을 죽는 타고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얼음처럼 차가운 대동강이었고요. 그러니까 저게 아이가 매달려 있고 그 아이를 업은 상태로 건너는 부모도 있고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사진들을 보면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 많은 피난민들이 당시에 이제 맨발 차림으로 가다가 대동강을 이제 건너면서 엄청나게 이제 동상이나 고통을 받는 모습들도 이렇게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전쟁의 아픈 부분을 사실 이 피난민과 그다음에 이제 민간인의 피해로 너무나 우리가 잘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중공군을 막아야 합니다. 임진강 방어선 B라인이죠. 그렇죠. 자, 병력 배치는 어떻게 되죠? 이때 상황이 참 진짜 좋지가 않습니다. 네. 워커 장군이 철수를 결심한 원인 중에 하나가 물론 그 적정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아군의 상황도 좋지가 않았거든요. 먼저 크리스마스 공세 당시에 큰 타격을 입었던 우리 국군 2군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전투 경험이 풍부한 6사단, 8사단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전투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네. 그리고 7사단도 피해가 상당히 컸죠, 이때. 그러니까 2군단 전체가 무력화된 상황이고 미제 9군단에서도 역시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자랑했던 2사단이 네. 완전히 타격을 받아서 재편성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미군 2개 군단이 있지만은 가용한 전투력이 한개 군단.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국군 제3군단을 중부전선에 배치하려고 하는데 우리 국군 제3군단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1950년 가을에 황급히 편성했기 때문에 전투 경험도 부족한 데다가 훈련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동부전선에 배치해야 하는데 동부전선은 여전히 비어있죠. 방어선 형성을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오조이 수습이 안 되는 상황. 제대로 된 굉장히 진짜 방어가. 난감하죠. 그리고 이제 방어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시간을 투자해서 그렇죠. 방어 진지를 구축하고 그렇습니다. 화력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체계를 다 갖춰놔야 되는데 그런 거 할 만한 여유도 없었던 그런 예, 상황이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너무 퇴각이 빠르니까 진지 공사를 여유도 없죠. 그렇죠. 그 사이에 동부전선에서도 이제 퇴각이 준비가 됩니다. 지금 10군단과 국군 1군단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일단은 좀 모여갖고 상황을 좀 더 보자. 국군 수도사단은 다시 청진해서 짐을 싸갖고 왔던 길 명천 길주 쪽으로 이제 쭉 퇴각을 하고요. 3사단이 그 퇴각을 엄호합니다. 그래서 12월 3일부터 한 5일 정도에 되면 수도사단 전체가 지금 저 함경도에 성진항에 집결을 합니다. 3사단도 그래서 이 성진항 쪽으로 밀고 들어왔고 제7보병사단은 이제 육로로 함흥 쪽으로 철수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계속 상황을 관망했는데 상황이 계속 서부전선이 나빠지니까 워커의 이 그림을 봤을 때 지금 국군 1군단이 빨리 내려와서 동부전선의 공백을 메워주지 않으면은 한반도가 다 무너지게 생겼다라고 해서 지금 있던 성진항에서 일단 LST를 통해서 해로로 빨리 철수해라. LST를 이용을 하면은 저기 그 다음에 내려올 수 있는 데가 쭉 묵호항까지 지금 동해시 묵호항 그쪽까지 내려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묵호항에서는 조금 더 올라가면은 강릉 쪽 방향의 전선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택하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부대는 그런 식으로 해로를 철수하고 성진에서 철수시킬 수 있는 병력들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크게 대규모 철수를 할 수 있는 항구는 어딘가? 역시 흥남이다. 원산까지 내려갈 수는 없다 지금. 그렇죠. 원산은 너무 머니까 중간에 흥남이 적당하겠다. 그래서 일부는 묵호로 직접 가지만은 뭐 대다수는 LST를 통해서 일단 흥남으로 모인 다음에 흥남에서 그나마 좀 상황이 좋았던 미 3보병사단과 7보병사단의 엄호하에서 해로로 퇴각을 시키자라는 결정이 내려졌던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12월 9일에 아까 원산을 비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12월 9일에 북한군 유격대가 원산에 들이닥쳐갖고 우리가 원산을 뺏깁니다. 전 이 부분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원산을 뺏겼는데 원산을 몇 명의 적군이 공격했는지가 몰라요. 아직도 몰라요. 네. 그렇죠. 굉장히 소수의 병력이었을 텐데 아니 그렇게 중요한 요소를 이렇게 뺏기면서 이렇게 너무나 단시간에 육상 퇴각로를 뺏겼다는 게 정말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원산이 끊기니까 더더욱 흥남 철수밖에는 도리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흥남 철수 말고 대안이 없었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한편으로는 아쉬운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미 미국하고 영국하고 회담할 때 영국의 슬림 장군이 그렇죠, 예. 어떤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디어는 알몬드가 또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인데 12월 11일 날 메가더가 이제 알몬드를 직접 찾아가요. 알몬드가 메가더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배 타고 무작정 철수할 게 아니라 이러면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10군단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건 바로 함흥과 흥남 일대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쐐기를 한번 여기서 만들어보는 건 어떠냐.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불가능하지는 않은 게 네. 제해권, 제공권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보험이 가능하고 계속되니까. 이미 구병단 같은 경우는 진이 빠질 대로 빠져가지고 공격 못해요. 그 틈에 확실하게 요새화시킨다면 여기서 이게 그렇죠. 가능한 거죠. 길에도 열심히 제거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만약 여기서 이런 계획을 했었더라면 오히려 흥남 이 일대, 함흥 일대에서 제2전선을 만들어가지고 중공군을 계속 끌어들여서
아까 이제 뭐 B라인 이야기를 하지만 48선에 대한 압력도 줄일 수 있고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거기까지 올라갈 이제 이유도 생기는 거고 원산 상륙 작전처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동해안의 어떤 제해권을 계속 우리가 이쪽을 장악할 수 있는 아주 묘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되게 공세적인 아몬드가 이때 딱 제기했었다. 아쉬운 점은 굉장히 많은데 그러기엔 근데 네, 너무나 많은 당시에는 뭐 공포가 너무 알고 많이 알수 전염이 없죠. 돼 그, 있었 이 부분에서 느껴지는 것이 현장 지휘관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도 있지만 공포와 패닉이 있을 땐 한 발짝 물러서 객관적인 누군가 외부의 개입도 필요하구나. 네. 그것이 바로 콜린스의 어떤 돌아와서 보니까 아닙니다. 절망적이지 않습니다라는 네. 판단을 한 것도 그렇고 이것이 바로 현장 지휘관과 외부의 객관적인 시각이 조화로워야 되는구나라는 걸 저희가 맞아요. 이번에 이 분석을 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또 콜린스한테 그거를 되게 심어줬던 인물이 또 알몬드였거든요.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1950년 12월 흥남항의 사진입니다. 멀리서 봐도 어마어마한 산이 보이네요. 병풍이 보입니다. 네. 이 콜로라도. 황초령 고개를 넘어 개마공원이 뒤에 있는 그 모습인 거죠? 그렇죠. 와, 진짜 높네요. 자, 그리고 정말 평평한 그리고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이 항구. 네. 이게 흥남항의 모습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천혜의 요새, 천혜의 항구 뭐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규모도 크고요. 네. 정말 항구로 자리 잡기 너무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최대 공업단지였나요? 네, 그러니까 흥남이 지난번에 최 박사님 말씀하신 일본 질소 비료 주식회사를 네. 중심으로 산업 도시이자 공업 도시였고요. 여기는 입지 조건이 너무 좋았죠. 수력 발전소를 통해서 대량의 전기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항구도 있어서 일본으로 물류 수송하기도 좋았고, 그렇죠. 만주로 연결된 첫도망까지 갖춘 최적의 입지 조건이어서 40년대에 와서는 인구가 무려 18만까지 되는 그 당시 엄청나게 큰 도시였고 일본인이 세 번째로 많이 살던 조선의 네. 도시였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흥남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최 박사님이 하셨던 말씀밖에 생각 안 나요. 그때 이 태평양 전쟁에서 석유 개발하고 석유. 석유 인공서류 그다음에 석탄으로 석유 뽑는 거. 네, 핵 개발했던 거 다 얘기입니다. 근데 그만큼 최첨단 도시였던 거죠. 저긴 항상 뭐 사진을 볼 때마다 6.25 당시에 우리 항구 사진들 보면은 진짜 와, 시대의 그 간격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죠. 그냥 예. 거의 뭐 어촌이나 다름없는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 사진들도 맞아요. 예. 보시면은 지금 부산에 비해서 굉장히 이 왜소합니다. 그리고 항구 시설도 그렇게 뭐 크지 않고, 근데 흥남은 지금 보더라도 저렇게 항구 옆에 빽빽하게 공업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리 울산 가면 저런 거 막 많이 보잖아요. 8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의 공업단지를 보는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네, 저게 우리 한반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었습니다. 자, 흥남 철수 작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미 해군의 자부심이 엄청나다면서요? 철수 작전 자체가 이 결과를 놓고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완수된 작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 해군에서도 6.25 전쟁 공식 역사서에다가 흥남 철수 부분에 결론을 내면서 엄청나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작전이다. 그렇죠. 네, 정말 위대하게 얼마나 위대하냐.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 아테나가 시라큐사 원정에서 어떻게 됐냐. 철수 못해서 망했다. 독일이 북아프리카 같은 어떻게 됐느냐. 키리지에서 철수 못해서 수십만이 포로로 잡히고 망했다. 저기 영국 애들이 덩케르크 성공했다고 하지. 무기랑 장비 다 버리고 배도 엄청나게 갈아엎고 진짜 처참하게 도망을 쳤다. 그러나 우리는 인명과 장비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철수를 했다 하면서 자화자찬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럴만하죠. 맞아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그 대목 봤을 때 야, 이런 사례까지 동원해야 되냐 싶을 정도로 정말 좀 아니, 낯뜨거운 부분도 있었는데 굳이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네. 인류 사상 가장 성공적인 해상 철수 작전. 아니 뭐 근데 이해는 갑니다. 우리 덩케르크 영화 보시면은 정말 영국군 비참하게 퇴각했거든요. 그때는 해군에선 지금 함정들 잃을까봐 찔끔찔끔 보내고 결국에 그래서 주민들이 다 민간 선박들 끌고 가서 병력들을 빼오는 이런 장면들이 정말 극적으로 그려지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이거는 그래도 아주 조직적으로 네. 미 7함대와 제90 기동부대가 동원이 돼갖고 진짜 어마어마한 화력과 어마어마한 지원함을 쏟아부어서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나온 철수작전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역사상 거의 유일무이한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그 뒤로 저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흥남 철수 작전의 플랜부터 들여다보죠. 일단 그 알몬드 장군은 철수를 할 때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편성이 필요한 순위에 따라서 철수 순서를 매겼습니다. 장진호에서
성공적으로 철수한 미 1해병사단이 가장 먼저 철수 부대로 선정이 되는데 너무 그 악조건 하에서 철수를 하다 보니까 동상 환자가 이미 그 12월 한 12일 기준까지 뭐 6천 명 가까운 동상 환자가 있으니까 사단 병력이 40% 이상이 전투 불능인 거죠. 그래서 재편성을 들어가고 이때 우리 국군 제1군단을 동시에 같이 철수시킵니다. 국군 제1군단은 동부전선에 거대한 구멍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철수 순위를 좀 높게 매겼습니다. 그래서 미 해병 1사단과 우리 국군 1군단이 1순위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미 7보병사단입니다. 미 7보병사단은 그 장진호 전투에서 30일 연대 전투단이 큰 타격을 입었긴 했는데 나머지 2개 연대는 비교적 전투력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2순위 부대로 철수가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철수 부대가 3사단이죠. 3사단 같은 경우엔 이때까지 원산 인근에서 북한군의 패단병을 상대로 약간 작은 토벌 작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수 작전 직전까지도 전체 피해가 수백 명 수준으로 다른 부대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투력도 유지가 돼 있고 완편 상태이니까 이 부대를 마지막까지 남겨서 철수를 엄호하기로 이제 한 거죠. 방어 라인으로 설정을 맞습니다. 해놨군요. 추후의 네. 방어를 3사단에게 맡긴 겁니다. 자, 근데 피난을 하는 동안 철수 작전이 성공적이었다라는 얘기는 예. 방해 요소가 있으니까 성공적이었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당시에는 중공군 구병단이 어느 정도 전력이 손상됐는지 파악할 길이 없으니까 야 이거 황초령 넘어온 중공군이 우리 뒤를 쫓아서 이제 계속 함흥, 흥남까지 쫓아오겠구나 이런 전제를 깔고 방어선을 짠 겁니다. 그러면서 중공군이 만약에 저기 좀 보인다 싶으면은 즉시 동해에 떠 있던 7함대가 이 당시에 항공모함이 4척이 와 있었습니다. 4척이 와 있었는데 철수 막바지까지 해서 7척까지 들여보내요. 그래서 7척이 함재기가 398대 거의 400대가 있어갖고 이걸로 계속 단거리에서 이 셔틀로 폭탄을 쏟아 부었고 연포 비행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연포 비행장에서도 폭격기가 일부 계속 떴고 그리고 해상 화력 지원을 위해서 7함대 역시 강력한 큰 포를 가진 함들이 동원이 됩니다. 처음에 와 있었던 거는 이제 중순양함 세인트폴이 이 당시에 12월 15일부터 들어와 앉아 있으면서 중순양함은 8인치 포지 않습니까? 8인치 포를 꽝꽝 쏴댔고 이틀 뒤인 17일에 로체스터가 또 들어와서 중순양함 2척이 어마어마하게 퍼부어댑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침표 찍는 백미가 하나 들어오죠. 전함. 그렇습니다. 전함 미주리가 또 출동합니다. 전함 미주리는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전함 미주리는 12월 23일에 들어와서 역시 16인치 포로 가세합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나 쐈나 저는 아무래도 좀 정확한 숫자를 봐야 마음이 놓이기 때문에 보면은 16인치 포는 152발을 쐈습니다. 그리고 중순양함 2척이 8인치 포를 2,932발을 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함에 다 있는 5인치 양용포는 18,637발을 그러니까 쐈습니다. 이 정도 쏘면 이제 근처 못 올 것 같기는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까 알몬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걸 네. 보면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16년님이 얘기했던 항공모함들과 순양함들이 쫙 바다에 버티고 있고 네. 거기에 저 높은 1,400m의 개마공원을 넘어오면 빤히 다 보이는데 거기서 방어 라인 딱 구축하고 있으면 여긴 진짜 절대 못 뚫는 요새가 될 것 같다. 아까 여기 나왔던 교두보가 딱 그 방어 라인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개 사단만 야무지게 박아놓고. 그 정도면 그러니까. 구병단 전체가 네. 쌩쌩한 채로 들어왔어도 막을 수 있었겠는데. 거의 접근을 못했죠, 접근 거의. 그렇죠. 네. 내가 말하는 네. 거예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면 네. 이런 튼튼한 불의 장벽을 쳐놓은 상태에서 흥남 철수 작전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흥남 철수 작전을 한다라고 치면 이 산업 기반 시설 이거는 다 파괴를 하고 가는 거죠. 그렇죠. 놔둘 순 없죠. 그래서 뭐 마지막 플랜은 불의 장벽을 중공군 방대만 쓰는 게 아니라 마지막은 우리에게는 가치 있는 걸 하나도 남겨줄 수 없다. 저 흥남 비료 공장 저것쯤은 싹 불태워주고 가겠어. 이런 결기를 갖고 작전에 돌입한 거죠. 그러면 가면서 저것도 모조리다 이러면서 폭파시키는. 이미 장진호, 부전호 그런 발전소 있잖아요. 다, 거기도 네. 싹 폭파시키고 왔습니다. 970m짜리 비행장도 다 그렇죠. 장진호 퇴각하면서 다 폭파시켰군요. 그래서 심지어 저 장진호, 부전호 발전소는 나중에 북한이 돈이 없어서 거의 전쟁 10년, 끝나고 네. 한 거의 5년 뒤부터 겨우 네. 시작해서 동유로 먼저 받아가지고. 상당 동료도 먼저 받아서 네, 동독에서 나중에야 와서, 복구할 네. 수 있을 정도로 네. 동부전선에선 비교적 조직적인 파괴를 하고 갔습니다. 네.
병력과 함께 수많은 피난민들이 함께 네. 등장을 합니다. 피난민들이 함흥에서도 오고 청진에서도 오고 흥남에 이렇게 모여드는데 그 숫자가 자그만치 11만 한 4천 정도였다고 해요. 병력보다 더 많네요. 그렇죠. 병력이 10만이니까 더 많은 숫자가 모여드는 건데 메르디스 빅토리의 기적은 사실 뭐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되는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죠. 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절대로 버리고 갈 수가 없다. 14,000명이 좀 넘었을 때 23일 11시 10분에 떠납니다. 이 메르디스 빅토리도 지금까지 잘 보존돼서 거제 앞바다에서 그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는데 참 운명이 알고 있습니다. 샤를스 완의 공중전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미국이가 F-86을 쫓아가는데 네. 서로를 본 조종사들이 아연실색합니다. 왜요? 서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비슷하네. 앞에 있는 게 굉장히 세이브고 뒤에 있는 게 비슷하네요. 미그 15입니다. 이 F-86이 미그기를 잡을 수 있었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